이번에는 교과서 239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생태계와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태계 구성요소, 크게는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생물적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역할에 따라서 나뉜다. 생산자에는 녹색 식물이나 풀, 소비자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나뉘고, 분해자에는 버섯, 균류, 곰팡이 이렇게 속한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이냐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빛과 생물입니다. 이제 문항편 부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캡처해봤어요. 자, 빛이 어떻게 생물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나? 예시를 보면은 식물의 줄기가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요거를 우리는 굴광성이라고도 합니다. 빛을 향해, 굴은 이제 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굽다, 광, 빛을 향해서. 그래서 빛을 향해 굽는 성질이 있어요. 특징이.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새싹들이 빛을 향해서 자라는 걸 눈에 띄게 볼 수 있고요. 사진처럼 이렇게 빛을 향해 자라니까 빛이 여기 있다는 거죠. 또 아니면은 해바라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로 보는 햇빛을 향해서 자라는 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햇빛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햇빛이 옮겨감에 따라서 해바라기의 방향, 꽃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도 빛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나 볼게요. 한 식물에서도 빛을 많이 받는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다. 그리고 잎이 두껍다. 그리고 좁다. 빛을 적게 받는 음엽은 빛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잎이 얇고 넓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햇빛을 받는 구역 중에서 여기는 햇빛을 많이 받고요. 여기는 빛을 덜 받아요. 빛을 많이 받는 지역에 양엽이 있습니다. 자, 양엽의 특징을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요.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우선 두꺼워요. 그래서 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양엽, 음엽 특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요.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생물과 생태계, 그러니까 환경에 서로 상호작용의 예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시들이 왜 빛과 생물의 상호작용 예시인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원리들도 다 보고 이유를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수업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양엽 같은 경우에는 빛을 많이 받으니까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발달. 그리고 잎이 두껍고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자, 음엽 같은 경우에는 음지, 빛을 덜 받는 그 지역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은 생각보다 발달이 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잎이 얇고 넓습니다. 왜냐면 빛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적은 넓어요. 그래서 빛이 생물 잎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일조시간이 생물에게 주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일조시간이란 뭐냐면 해가 뜨고 지고, 그러니까 이번엔 달이 뜨겠죠. 그래서 낮과
밤의 이 시간을 말하는데요. 자, 붓꽃 같은 경우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그리고 코스모스는 언제 펴요? 가을에 피죠. 그래서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조 시간, 이제 명기, 암기를 주어서 낮 시간, 밤 시간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A 같은 경우에는 언제 꽃이 피냐면 명기가 길 때, 낮이 길고 밤이 짧을 때 꽃이 피네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장일식물 혹은 단야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이 길고 밤이 짧아요. 자, 이때는 초여름 아니면 봄, 이럴 때고, 예시로 어떤 꽃이 있냐면 아까 말했던 붓꽃 있어요. 뭐 봄에 피는 꽃들이겠죠. 자, 그 다음 식물 B를 보면은요, 명기가 길 때는 안 피고요. 여기 암기가 길 때, 이때 두 번째 실험에서 피어요. 자, 보니까 밤 길이가 낮 길이보다 훨씬 기네요. 자, 보면은 이거는 단일 식물이고요. 명기는 이제 낮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암기는 밤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단일 식물, 다른 말로는 장야, 밤이 길 때 꽃이 핀다 해서 장야 식물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 짧고 밤 길이가 길다. 그래서 가을을 의미하고요. 코스모스가 예시로 있습니다. 한강변을 쫙 따라 걸어보면은 가을에 피는 꽃들이 지금 만발해 있습니다. 곧 지니까 이쁠 때 많이 보러 가세요. 자, 그러면 정리됐죠? 이렇게 낮과 밤 시간에 따라서 꽃이 피고 안 피고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빛이 생물, 특히 꽃 피는 식물에 영향을 주는 사례입니다. 뭐 추가로 심화인데요. 왜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실험을 설명 안 하냐면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면요. 장일식물의 낮 구간에 갑자기 암기를 한번 불을 꺼줬어요. 그러면은 지속적인 낮 시간이 아니라 중간에 끊긴 낮 시간이겠죠. 자, 근데도 꽃이 핍니다. 아, 낮 시간은 굳이 쭉 연속이 될 필요가 없구나 를 세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네 번째를 보면은 밤 시간 중에 중간에 빛을 번쩍 섬광을 줘요. 그러면 밤이 중간에 잠깐 끊어지겠죠. 그랬더니 장야식물이 꽃을 안 피워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어두운 시간, 암기가 꽃을 피우는데, 개화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암기가 개화에 중요하다. 지속적인 암기가 개화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한계 암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계 암기. 이 정도는 암기가 지속되어야 꽃이 핀다. 그래서 사실 장일식물, 단일식물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지만 단야식물, 장야식물이 원래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진 단일식물, 장일식물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쓸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바다예요. 자, 이제 물속을 보면요. 조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녹조현상, 적조현상 이러죠. 조류가 많을 때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조류가 많은 현상들. 자, 보면은 조류가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수심에 따라서 그 조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시면요. 낮은 지역에는, 수심이 낮은 지역엔 녹조류,
중간은 갈조류, 그리고 깊은 곳엔 홍조류만 서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빛은 깊은 물까지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빛의 색이나 빛의 파장, 들어갈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달라요. 자, 보면은요.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이 있어요. 자, 보면 파장이 어디가 더 길어요? 적색광이 길고 청색광은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청색광은 파장이 짧고요. 적색광은 파장이 길어요. 자, 어디가 에너지가 더 세냐면 파장과 반비례입니다. 에너지는요. 파장이 짧을수록 훨씬 더 큽니다. 네. 따라서 청색광은요.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깊은 수심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청색광은. 그래서 청색광은 깊은 수심까지 갈 수 있는데 반면 적색광은요.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장의 종류에 따라서 조류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잖아요. 그래서 빛의 종류가 매우 중요한데 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 조류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가지고 있는 색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청색광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광합성을 해요. 마치 청색광이니까 뭐 녹조류고 적색광이니까 홍조류 같잖아요. 하지만 아니랍니다. 그 청색광을 사용하는 홍조류가 깊은 수심에 많고요. 적색광을 사용하는 녹조류는 위쪽. 녹조류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빛을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녹조류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많이 분포하고 내려갈수록은 살 수가 없다. 홍조류는 깊은 수심에서 살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빛과 생물은 끝났어요. 빛과 생물이 제일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온도와 생물입니다. 완데 문법이 틀렸네요. 자, 온도와 생물 한번 부교재에 있는 걸 봅시다. 환경이 생물에 영향 미친 사례 뭐가 있나? 변온동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막 온도가 변하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 개구리나 개구리가 포함된 양서류, 또 파충류가 있습니다. 또 곰과 같은 정은 동물들은 변온 동물과 곰은 정은 동물인데 항상 체온이 조절되니까 얘네들은 겨울잠을 자죠.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잠을 잡니다. 체온을 보온하기 위해서. 그래서 겨울잠도 하나의 예시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알듯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귀, 꼬리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귀와 꼬리, 말단 크기가 작다라고도 하는데요. 자, 말단 이제 끝에 있는 꼬리나 귀 같은 끝의 이 표면적이 작은 이유는요. 열 방출량을 줄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추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열 방출을 줄여주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더운 지역에 사니까 표면적을 넓혀서 최대한 밖으로 열 방출량을 늘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몸 크기인데 북극여우는 몸 크기가 커요. 하지만 사막여우는 몸 크기가 작습니다. 이것도 체온을 열 발생량 혹은 열 보존량 그런 것 때문에 몸의 크기도 다릅니다. 자, 이게 다 온도 때문에 일어난 적응의 결과이죠. 그래서 크기를 자세히 보면은 북극여우가 훨씬 크고 사막여우가 작고 귀 크기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와 동물의 적응 중에 다른 것. 자, 큰 바다 사자는 피하 지방을 두껍게 축적하고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경우. 자, 나마쿠와 카멜레온은요, 온도가 높을 때 몸의 색깔이 밝아져서 열을 방출하고, 이거는 마치 여름에 우리가 흰 티를 입는 경우와 똑같죠.
열 밖으로 방출하려고, 반사하려고. 자, 두 번째, 온도가 낮을 때. 겨울에는요, 몸의 색깔을 어둡게 해요. 자, 카멜레온 같은 경우엔 몸의 색깔을 막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은 겨울에 몸의 색깔을 어둡게 해요. 자, 그러면 검은색 옷을 입은 거랑 비슷하죠. 우리 여름철에 검은색 옷 입으면 엄청 더워요. 그 이유는 열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검은 색깔이. 그래서 카멜레온이 겨울에는 어두운 색깔을 띈다. 이것도 다 온도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항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예시 중에 하나예요. 온도에 따라서 식물의 광합성 삼투압이 변화된다는 거죠. 자, 온도. 요 밑에 X축 보면은 월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때가 겨울이죠. 겨울철을 보면은 포도당량이 많아져요. 녹말은 감소하고 포도당량이 증가.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말보다 포도당이 이제 단위차잖아요.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영하로. 그래서 어는 점이 낮아져야 잘 안 얼어요. 그래서 식물은 얼면 죽거든요. 그래서 어는 점이 낮아져서 어는 걸 방지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삼투압을 일부러 높인다.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예시이다. 자, 이제 물과 생물입니다. 자, 물과 생물은요, 건조한 지역, 사막, 여기서 이제 적응의 사례로 많이 보여지는데, 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 뭐 예를 들어서 선인장도 있고 알로에도 있죠. 알로에 같은 경우를 속에 보면은 요런 저수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 화상 입었을 때 이거 막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수분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선인장도 안에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반으로 잘라 보면 여기가 저수 조직입니다.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똥똥한 게 줄기인데 요 안에 저수 조직이 있습니다. 또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잎이 가시인 것이 특징이죠. 그 이유는 건조할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해요. 그래서 잎이 넓으면 물이 밖으로 빨리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식물에게는. 근데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잎이 가시로 변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가 뾰족뾰족. 그리고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들도 동물도 당연히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또 아니면 뭐 여기 가시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가시들 이렇게 돌기들이 많은데 이 돌기가 많은 이유가 피부에 수분이 닿으면 재빨리 빨아들이고 가시 밑에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서도 살 수 있게끔 적응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엔 토양과 생물이에요. 토양 예시로 볼게요. 공기가 많이 포함된 토양에는 산소호흡 세균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공기를 좋아한다 해서 호기성 세균. 그래서 땅 중에 땅입니다. 땅. O2가 많아. 뭐 아니면 공기가 많으면 호기성 세균이 많고요. 땅이 O2가 적어. 공기가 적어.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기를 싫어하는 애들, 혐기성 세균이 많이 살겠죠. 공기 굳이 필요 없는 애들. 그래서 무산소 호흡 세균이라고도 해요.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어. 호흡을 하거든. 그런 친구들이 주로 산다. 그래서 공기의 유무에 따라서 세균의 분포도 다르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제 산성도, pH가 높거나 낮거나, 우리는 산성 혹은
염기성 토양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산 등산을 하면은 가끔 수국을 보거든요. 이 수국이 요즘에 꽃다발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크게 꽃송이가 이렇게 큰 꽃을 말하는데, 파란색, 산성일 때는 파란색이고 염기성일 때 빨간색을 띱니다. 마치 리트머스 종이 같죠? 리트머스. 그래서 산성에 따라서 이렇게 꽃의 색이 다르다는 거. 너무 신기하죠? 생물이 토양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로도 요게 있죠. 토양 속 물에는 다양한 무기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해자가 많기 때문에요. 무기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식물이 사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또 이 안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 같은 경우에도 토양의 비옥도에 영향을 주는데, 왜냐, 이제 토양층에 돌아다니면서 틈을 만들어요. 그래서 통기성을 증가시켜가지고 땅의 비옥도를 높입니다. 네. 이번엔 공기와 생물입니다. 공기와 생물은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배웠잖아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밖으로 무엇을 내뿜는다? O2를 내뿜어서 공기 중 O2 포함량을 증가시키고, 또 CO2를 흡수하고. 여기 방출해야겠다. 또 사람과 동물 같은, 아니면 식물도 호흡을 하죠. 그래서 호흡을 하면요, 호흡을 통해서는 CO2 방출을 하고 O2를 흡수하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이 대기의 조성을 바꿉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공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인데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티베트예요. 티베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엄청 높잖아요. 지대가 매우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적응이 돼야 돼. 왜냐면요, 여긴 산소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생물은 살아가는데 산소가 너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고산지대에 가면요,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에 산소가 도달이 잘 안 돼서 어지러움증을 유발합니다. 그걸 이제 고산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적응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적혈구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겠죠. 공기가, 여기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는 사람은 적혈구수가 많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입니다. 자, 이번엔 정리해 볼게요. 예시들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 자,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 이번엔 빛은 좀 없으니까 공기. 뭐가 있었어요? 광합성과 호흡 있었죠. 그리고 이번엔 뭐가 있을까요? 토양. 생물이 토양에 영향을 준 사례가 무엇이었어요? 지렁이, 또 배설물, 분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들만 똑똑똑 얘기를 해볼게요. 분해자가 분해하면은 토양 속에 무기물질이 많아지니까 비옥도가 높아지고요. 또 뭐가 있나? 아니면 물 예시로는 정화 능력이 있는 갯벌에 있는 생물체들이
해수 정화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네요. 빛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시들을 이렇게 보고 또 환경이 이번에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가 뭐가 있을까? 자, 보면은 이건 좀 많죠. 빛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는 아까 말했듯이 빛의 파장과 조류, 종류.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 조류의 종류가 다르게 분포한다는 거. 또 이 음엽, 양엽. 잎의 두께, 넓이 차이도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또 너무 많아서 일조 시간에 따른 개화? 개화 여부. 그래서 장일, 단일 식물, 물론 단야, 장야 식물이라고는 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온도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는 북극과 남극 비교하는 경우, 여우의 생김새 얘기할 때 할 수 있겠고, 또 계절에 따른 변화에 이제 다양한 것 중에 단풍도 있고 낙엽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겨울잠도 있고, 생물들이 동물 겨울잠 자고, 또 아니면 아까 겨울철에 식물의 삼투압 높아지는 경우 등등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는 이제 선인장과 사막에 있는 낙타. 물이 많이 적어요. 그리고 물 증발 위험이 있고, 그래서 파충류, 사막의 파충류. 이 친구들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수 조직을 발달시키고 가시 모양으로 잎을 변화시키고 또 혹에다 물을 저장하고 아래 두께가 두껍거나 비늘로 감싸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수업에서는 몇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광합성량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고, 공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가 방금 말했듯 티베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적혈구수가 많다는 거. 산소 농도가 적은 지역에서는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혈구 숫자를 높였다. 많아지는 그런 성향을 보였다.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 또 토양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토양 안에는 무기물질이 많아서 비옥도가 높으면 식물이 잘 자라겠죠. 식물이 잘 자란다. 뭐 이런 예시들이 등등등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과 생물 상호작용 몇 가지만 볼게요.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피식, 포식이겠죠. 피식자와 포식자. 자, 피식자는 먹히는 거니까 얘가 이제 토끼 같은 경우고, 포식자는 먹는 아이니까 늑대 입장이죠. 피식자와 포식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을 거고요. 또 분해자 같은 경우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해해주고, 그 다음 흰동가리와 말미잘 같은 경우는 니모를 생각하면 되죠. 니모 알죠?
걔가 흰동가리인데 흰동가리는 말미잘에서 살아요. 서식지 역할을 해줍니다. 말미잘이. 말미잘에게 흰동가리는 먹이를 제공합니다. 먹이를 유인해서. 그래서 서로 공생관계인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면 경쟁. 그리고 문항편에 하나 있는데 요것도 여기에 속해요. 외래종이 들어오면은 고유종들의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요것도 생물과 생물의 상호작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예시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풀수록 더 많은 예시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이 내용들 싹 다 정리하고 여러분이 시험 잘 준비하고 다시 반복 학습을 하면서 완벽하게 학습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